안녕하십니까. 탈세자들 김대표. 오세입니다. 네, 두 번째 촬영을 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촬영만 하고 저희가 방송을 접을 줄 알았는데 두 번째까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차량 구입 관련해서 렌트냐, 리스냐, 네. 할부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또한 궁금한 주제라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좀. 일단은 세금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승용차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차나 화물트럭, 픽업트럭,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이런 차들은 제재사항 없이 전액 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라고 해서 딱히 없고,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거는 4인승 승용차들, 9인승 이하의 승합차 이 차량들을 구매했을 때 구매 형태별로 리스냐 렌탈이냐 할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금 효과들, 또 기타 등등 효과, 그 다음에 요게 세법에서 어떻게 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방송 준비해봤습니다. 네. 원래는 2016년도 이전에는 업무용 승용차, 아까 말씀드린 4인승 이상의 우리가 흔히 아는 승용차 혹은 7인승 이하의 이제 승합차, 그러니까 세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차량들을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고, 기타 제한을 두지 않는 차량을 영업용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차, 화물트럭, 픽업트럭,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영업용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차량 업무용 승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제재사항이 2016년도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구매하시는 차량 모두 다 똑같이 영업용과 차별 없이 비용 처리를 해줬는데, 2016년도부터는 이 차량,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에 대한 제재사항이 들어왔죠. 그 이유는 이제 재벌 2세들이 고가의 승용차, 스포츠카 등을 사서 세금 혜택을 보는 거를 방지하고자 이 제재사항이 들어온 거고요.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연간 1,0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구매 형태에 대한 세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자세하게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차량은 어떤 구매 형태로 사는 게 유리한지. 사장님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리스냐, 렌탈이냐, 할부냐,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구매 형태가 딱히 이득이 있다 이건 아니에요. 다 동일합니다. 왜? 이유는 어차피 세법에서는 차량 한 대당 연간 1,0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렌탈 같은 경우는 렌탈료에 합계, 기타 또 유류대도 있겠죠. 그다음 리스 같은 경우 리스료 플러스 자동차 보험료, 또 기타 수선비도 있을 수 있고 유류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에 합계. 할부는 전체 금액을 내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3,000만 원짜리 차다 했을 때 지불만 내가 매월 나눠서 할부로 지급하는 거고, 처음에 샀을 때부터 나의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5년간 정액으로 상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1년에 600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고, 그 외적으로 기름을 쓰셨으면 유류대 들어가고 보험료 들어가고, 각 구매 형태별로의 비용의 합계. 렌탈 같은 경우는 렌탈료 플러스 유류대, 리스 같은 경우는 리스료 플러스 보험료 플러스 유류대 등등, 할부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플러스 유류대 플러스 보험료 등등, 요 각각의 합계가 연간 1,000만 원까지만 딱 제한을 두고 인정되기 때문에 어떤 구매 형태를 취한다고 해서 세법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딜러들이 차량을 팔 때 사업자시면 리스나 렌탈을 많이 권유하는데, 딱히 그걸로 구매한다고 해서 더 사업적으로 절세 효과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딜러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시고. 그게 16년 전이었나요? 후였죠. 후였는데 네, 2017년. 그때 세무사가 아직 저를 만나기 전이라. 네. 근데 그걸로 해서 특별히 손해볼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각 렌탈이나 리스나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금 여력이 되시면 일시불로 사시고, 이자 필요 없는 이자 부분은 부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자 비용 부담하는 부분도 어쨌든 경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만큼의 사업적으로 이득이다 할 수 있지만, 세금적으로 이득이다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일부 이자를 부담하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절세 받는 것보다 애초에 이자를 부담 안 하는 게 더 이득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세금적으로 어떤 구매 형태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크다 적다는 얘기할 수 없고요. 만약에 어떤 한 구매 형태가 굉장히 세금적으로 유리하다 하면 모두 다 그 구매 형태를 취하게 되실 거예요. 그거는 일단 잘못된 상식이니까 그 점은 유념하셔서 차량 구입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형태를 본인 상황에 맞게 달리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대표님은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세요? 직장가입자? 저는 직장가입자죠. 직장가입자. 네. 아시네. 크게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를 지역가입자라고 하고, 아예 그냥 직업이 없으신 분들을 또 지역가입자라고 해요.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내가 어떤 회사에 근로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고, 사업장에 직원을 채용했다면 그 대표주도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 혹은 근로자들은 직장가입자, 네. 지역가입자는 내가 직업이 없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를 지역가입자라고 하죠.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 직장가입자냐 그 지역가입자냐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달라져요. 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플러스 재산으로 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때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렌탈은 렌탈사 명의로 들어가요. 이 차량은 렌탈사 겁니다. 네. 리스 같은 경우는 리스 회사의 재산으로 잡혀요. 네. 할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량을 구입한 사람의 명의의 재산으로 잡히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역가입자다, 나는 소득 플러스 재산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된다 라고 했으면 내 재산으로 최대한 안 잡혀야 보험료가 적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역가입자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잡히는 구매 형태, 할부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험료 가입자인데 모르고 계시다가 차량에 고가의 승용차를 샀어요. 근데 갑자기 내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을 구입하시면서 할부로 사서 뭐 불필요하게 보험료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유념해서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 플러스 재산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재산으로 잡힐 수 있는 할부는 피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뭐 자금 여력이 뭐 되셔서 굳이 이자 부담 안 하고 건강보험료를 내가 더 내겠다 하고 사셔도 되는데,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는 요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량을 구입하실 때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 그것도 중요하죠. 네. 네. 대표님 같은 경우 렌탈이기 때문에 네. 렌탈사에서 아마 보험료를 다 내고, 네, 청구 한 번에 하죠. 렌탈료만 아마 청구할 거예요. 뭐 별도의 청구되는 금액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렌탈료만 청구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없어서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다 그거 감안해서 계산해서 청구하는 걸 겁니다. 아마 그런 걸 거고, 보험을 렌탈사에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나의 자동차 보험 이력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렌탈 차량을 이용하다가 차후에 차량을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 이력이 없으면 아시잖아요. 보험료가 높게 산정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험료 내가 차량을 계속해서 이용할 건데 렌탈을 계속 이용하지는 않을 거야. 언젠간 내 명의의 차량을 살 건데 그때 보험료가 엄청 많이 부과된다. 지금 당장은 보험료가 안 나와서 좋아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같이 또 고려해서 구입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 관련은 이해했고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차량을 일단 리스로 타고 있는데, 리스로 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제가 신용대출을 받은 건이 있어요. 갑자기 그 신용대출은 금융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선생님 대출이 하나 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한도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용대출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리스 차량을 이용하면 자동차 회사 캐피탈 네네. 회사의 부채잖아요. 그렇죠. 그 부채가 잡히기 때문에 나의 신용대출에서 그 부채 잡힌 것만큼 차감해서 한도를 내준대요. 뭐 급하게 지금 내가 신용대출을 지금 다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상관없었겠지만은, 뭐 만약에 1억의 신용대출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리스 차량을 샀다고 해서 갑자기 한도를 줄여버리면 이거는 또 사업상 어떤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를 이용하실 때는 항상 나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내가 신용대출권이 있다든지 신용등급이 내가 단기간 내에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더 안 좋은 거는 이 차량 캐피탈 회사의 부채는 제1금융권에서 악성부채로 봅니다. 제2금융권 부채로 보기 때문에 거의 금융권에서는 거의 제2금융권 부채가 있다. 그럼 거의 쓰레기로 보거든요. 네. 내가 제2금융권 대출을 쓰고 있다. 제1금융권 가서 대출해주세요. 그러면 2금융권 부채가 있네요.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차량 구입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행거리는 특별히 있을까요? 중요하죠. 운행거리. 차량을 보통 사고 끝까지 폐차시킬 때까지 타시는 분이 없어요.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그냥 일반 상식인데, 일반적인 영업사원의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영업사원들이 최소 못해도 1년에 3만 킬로에서 4만 킬로 타요. 네. 1년에 4만 킬로씩 타면 5년 타면 20만 킬로입니다. 그럼 거의 연식은 얼마 안 됐어도 거의 폐차 직전까지 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다시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감가상각이
치면. 네. 근데 그 차량이 내 명의의 차량이다. 내가 할부로 사서 내 이름으로 딱 샀어. 근데 5년 탄데 20만이야. 대파 하나도 남는 게 없다라는. 근데 렌탈은 남의 차를 이용해서 내가 일부 금액만 주고 타게 되면은 뭐 4만 킬로 타고, 물론 약정이 들어갈 수 있죠. 뭐 연간 몇만 킬로 이내, 네. 잔존가치 얼마, 뭐 이런 거 이제 계산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 차량 사서 5년 만에 폐차 직전에 차량을 만드는 것보다 남의 차를 이용해서 타고 반납하면, 그리고 다른 그 돈으로 다른 또 차량을 렌탈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뭐 직업의 특성상 그런 분들은 렌탈이 유리하지 않을까. 요건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만약에 고가의 승용차를 뭐 6천만 원짜리 샀다. 꽤 고가죠, 6천만 원이면. 네. 근데 5년 만에 폐차다. 중고시장에 내놔봐야 20만 킬로 탄 그 외제 승용차를 누가 사겠습니까? 사실 장고장도 많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거리를 고려해서 차량 구입하는데 한번. 렌탈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영업사원들은 보통 3만 정도 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영업사원들은 거의 한 1만 정도밖에 안 타거든요. 그럼 저보다 많이 안 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그러니까 위 4개를 나는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자동 건강보험료도 직장 가입자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가입된 이력도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나는 부채가 없다. 그리고 나는 장거리를 타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고려할 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사장님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렌탈 같은 경우는 내가 몇 년간 약정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부담하는 렌탈료의 합계, 리스 같은 경우는 리스료의 합계, 그 다음에 거기에 붙는 뭐 자동차세, 그게 이제 딱 차량을 약정할 때, 리스 계약 약정을 할 때 다 나오거든. 총 내가 내야 되는 금액, 이게 다. 그 렌탈도 내가 렌탈 계약 기간 동안에 총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의 합계, 그 다음에 할부도 총 내가 이제 할부에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뭐 나머지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그거 합계. 자동차세야 뭐 다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불입하는 금액의 합계가 가장 적은 걸 선택하시는 게 제일 유리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떤 게 사업에 가장 유리하다? 그런 거 없다. 자동차를 구매에 있어서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부담할 금액이 가장 적은 금액. 매 시즌별, 매 월별로, 차량별로, 차량사별로 그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고, 네. 또 리스료 같은 경우도 같은 차종이라도 선납을 얼마 하고 또 36개월 혹은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분납하겠다 하면은 그 금액이 합계가 다 다르잖아요. 가장 나이스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딜러한테 가장 나이스한 조건으로 뽑아주세요. 그럼 내가 불입하는 금액이 가장 작은 기간과 선납액을 주거든요. 금액이 가장 적은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세금을 떠나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만 1,000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1,5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줘요, 나라에서. 사실은 1,000만 원 또 혹은 1,500만 원 이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운행 일지를, 네. 그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면 되는데 실제로 작성을 할 수가 없죠. 사실 할 수가 없죠. 보통 이거 제재사항을 두고 있는 이유가 기업의 회장, 기사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 기사분들이 이거 일일이 회장님 어디 가시고 이거 적기 쉽지 않아요. 입법도 뭔가 실제로 이렇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좀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마냥 제재만 할 게 아니고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법인가,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1,000만 원까지만 인정을 받거나 뭐 필요하면 업무 일지, 운행 일지 작성하실 수 있으면 작성해서 더 인정받아도 되는데, 국세청에서 그걸 안 것 같아요. 1,000만 원까지 이제 인정해 주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 보니까 네. 그래 1,500만 원까지 늘려줄게. 그렇게 해서 요번에 아마 개정안으로 들어온 게 이제 1,5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 거였고.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네. 그러면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렌탈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끝까지는 가능하다. 4천만 원짜리 차 그랜저 그 정도 기준이 되고. 2020년에 올라도 어쨌든 네. 그 정도. 그렇죠. 올려주는 게 이제 차량 가액에 대한 이제 상각비, 뭐 요거를 이제 올려준 게 아니고 기타 유류비라든지 뭐 등등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올려주겠다라는 얘기였어요. 왜냐면 1,000만 원까지 인정해주면은 800의 감가상각비면 나머지 기타 비용으로 200만 원만 인정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200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있을 수 있고 기름값이 있을 수 있고 네. 실질적으로 부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입법을 할 때 좀 생각 좀 하고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네. 실제로 세무조사 나와서 이거 갖고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은 그냥 그 앞에서 찢어버리세요. 모르겠습니다. 알았어. 요약을 드리자면 네. 구매 형태에 따라 세무상 다르지 않다. 근데 고려를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건강보험료. 내 명의의 차량이 되면 내가 지역가 입자여서 뭐 차량을 구입했을 때 재산이 잡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증액되느냐, 이 부분 네. 첫 번째 고려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료, 렌탈 같은 경우는 나의 보험 이력에 남지 않으니까 추후에 새로운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력이 짧아서 혹은 처음이어서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세 번째는 내가 신용대출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리스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금융권 부채가 잡히기 때문에 네. 신용 등급이라든지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점.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운행거리가 이제 장거리다 네. 하면은 내 명의 차량을 해가지고 사서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타서 폐차 직전까지 하고 특정한 가격도 받지 못하고 팔 바에는 그냥 타인 명의 렌탈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네. 상황이라면 가장 적은 금액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 형태를 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이제 다음 달 1월부터 25일까지. 네. 그럼 항상 세무사한테 맡겨도 세무사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지만은 그 신고하는 방법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하고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알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가장 줄이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언제든지 네. 남겨주시고 네, 댓글도 별로 없고 보시는 분들도 아직은 적지만 네,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세자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